안녕하세요. 저는 벌써 인생의 반절을 살아온 4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후회 한번 안 해봤다고 하면 거짓이겠죠? 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일이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본디 없는 집에서 자라서 잡초처럼 컸어요. 그래서 후회보다는 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느라 언제나 바쁘고 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후회하는 일이 많지 않음에도 지금까지도 후회 막심한 일은 바로 결혼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7살 연상이죠. 연애 때는 그런 남편이 어른처럼 보여서 듬직했어요. 당시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첫 발을 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교사로 당시에도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죠. 남편과 잘 될 거라는 생각은 그다지 해본 적 없어요. 첫 연애였고 남편의 직업도 교사인데 남편 집안도 모두 교육자 집안이셨거든요. 자격지심을 가지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호프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살고 계시는 걸 생각하면 어쩐지 저희 둘이 맺어지는 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린 거예요? 하고 물어봤을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 집안의 반대는 심했어요. 특히 시모는 꼴랑 전문대 졸업해서 간호사 일하는 어린 여자애는 믿을 수가 없다며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죠. 이때 제가 모진 마음 먹고 나도 싫다고 퇴짜놓고 돌아섰더라면 제 인생에 그런 대환장 파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당시 저는 그런 당돌함을 가지기에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었고 결국은 흘러가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강경하게 저와의 결혼을 요구했고 결국 그게 시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거든요.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 더 큰 산이 남아있더랬죠. 바로 고부 갈등이라는 거대한 산이었죠. 그런데 당시 집안에는 손위의 동서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에 여러모로 잘난 분이셨죠. 시모와의 고부 갈등은 거의 대부분이 이 형님을 통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형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시모가 저를 홀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 아래로 보더군요. 그래도 결혼 초에는 남편과 사이가 좋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상식이 모자라다 평가하며 훈수질하는 남편놈 때문에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건 든든한 아들 덕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전문대를 나온 간호사라는 걸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는 취직도 잘 되는 직업에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이 직업을 무척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이 시댁에서는 그것보다는 학벌을 더 중요시 하더라고요. 전문대는 대학으로도 안 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일을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 잘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간호사 일마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몇 년을 있어야 했어요. 그런 제가 이 결혼 생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어요. 여자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그날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저는 부엌에서 전을 굽고 있었어요. 결혼 초부터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일이었고 솔직히 그때쯤에는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귀로 시모와 형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머님, 가방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렇게 비싼 가방 사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제가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명절에도 자주 못 오는데 너무 죄송해요. 아유, 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같이 번듯한 며느리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일은 둘째 시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걔야 집에서 놀면서 남편 덕만 보는 애 아니니? 그러니 이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동서 보기 미안해서 그렇죠.
이렇게 저만 또 가방 받고 나중에 차별한다고 저한테 뭐라 하면 어떡해요? 걔가 그런 마음 먹으면 그 길로 이 집안이랑은 끝인 거지. 솔직히 지가 여기서 전 구울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아들 덕분이지. 안 그래? 어디 호프집 딸내미 주제에 꼴랑 전문대만 나와가지고는 반반한 얼굴로 아들 꼬셔서 이 집에 기어들어왔잖니.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그 모양이니 애가 제대로 배우는 게 없지. 아유, 내 아들 원망스러운 적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이런 말을 몇 회나 들어왔음에도 익숙해지지 않은 건 왜였을까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형님이 전 굽는 제 앞에 왔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일 많지? 어머님이랑 같이 백화점 가서 장 보고 오느라 늦었지 뭐야. 그러세요? 기름 튀니까 저쪽에 가 계세요. 저는 앞에서 알짱거리는 형님이 보기 싫어 치워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인지 시모가 선물한 가방을 이쪽 팔에 끼웠다 저쪽 팔에 끼웠다 하며 제 앞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딱 보니 그 가방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부러워하는 얼굴 하나 없으니 옆에서 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기 나한테 화난 건 아니지. 난 동서가 전문대 나왔다고 해서 막 차별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데 동서, 가방 좀 바꿔야겠네. 너무 오래 썼어. 내 가방만큼 좋은 건 아니더라도 동서도 좋은 가방 써야지. 그래도 교사 부인인데 그런 거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어? 돌려 까는 건지 뒤집어 까는 건지 조잘조잘 아주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더군요. 가방을 칭찬받고 싶은 건지 칭송을 받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쯤 되니 한껏 눌려있던 게 폭발했어요. 항상 듣던 말인데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마지막에 한 말 때문이었어요. 동선의 아들이 엄마 이런 꼴하고 다니는 거 알아봐.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겠어? 이 말이요. 남의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소리치려다가 좋은 생각이 났죠. 저는 모른 척하며 팬에 기름을 듬뿍 둘렀어요. 식탁 위에 가스 버너를 올리고 팬을 얹어 전을 굽는 이 집안 특성상 전 구우면서도 상대방과 마주 볼 수 있었거든요. 제 바로 앞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형님을 향해 커다란 육전을 철벅하고 뒤집었어요. 넉넉한 기름이 큰 면적의 육전과 만나며 순간 기름이 굉장히 절묘하게 형님의 가방을 향해 튀어간 건 제 의도와 딱 맞아 떨어졌죠. 이게 뭐야? 오늘 새로 선물 받은 가방에 기름이... 동서는 이런 단순한 것도 못해서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진짜 이걸 어째? 발을 동동 굴리며 귀한 명품 가방 살피는 형님 모습을 보며 저는 최대한 의아한 표정으로 낭창하게 말했죠. 방금 제가 기름 튀니까 저쪽에 가 계시라 했는데 왜 거기 계셨어요? 형님의 큰 소리에 시모와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부엌까지 달려왔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이 사준 가방에 기름이 튄 걸 보더니 노발대발하셨죠. 아니, 이 비싼 가방에 왜 기름을 엎어? 너 자격지심이니? 너한테는 이런 가방 안 사줬다고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제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항상 하던 거 했고 저는 분명히 형님한테 거기서 그러지 말고 기름 튀니까 저쪽 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부엌에 누가 가방을 들고 들어와요. 말 안 듣고 제 옆에서 가방 들고 자랑했던 형님한테 왜 거기 있었냐고 묻는 게 상식 아닌가요? 저야 상식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기름 범벅에 전 굽느라 고생하는 아랫사람 앞에서 입만 놀리며 가방 자랑만 하는 게 상식이라면 뭐 할 말 없지만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댔구야? 이래서 교양 없는 것들은. 우리도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아들놈 부탁에 집에 들여놨더니 집안 분란만 만들고. 시모의 그 말들을 중간에 뚝 잘라먹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모자란 데다가 혼자서 이것 다 하려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런 단순한 거는 뭐든 잘하는 형님이 좀 대신해주세요. 그러면서 형님의 손에 뒤집개를 손에 쥐어줬어요. 학식도 높고 교양도 있으시니까 잘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그 말 남기고 앞치마 풀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제 가방 제 외투 챙겨서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저보다 학식 높고 고명하시니 전 하나 굽는 거, 나물 무치는 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집에 와 있었는데 2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너 이렇게 일을 하다 말고 가는 경우가 어딨니? 네가 하던 일은 마저 해야지. 가방 일은 뭘 안 할 테니 와서 일이나 마저 하거라. 어머님, 형님이 저한테 그런 단순한 것도 못한다고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한테 지적한 형님이 저보다는 더 잘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비싼 가방 선물도 받았는데 전 하나 굽는 게 일이겠어요? 그런 거 없이도 죽어라 일만 하다 오는 며느리 별로 귀하지도 않잖아요. 앞으로 댁에 출입 안 할 테니 알아서 하셔요. 저같이 모질이한테 의지할 필요 있나요? 다들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대단하신데. 너 지금 우리 비꼬는 거야? 너 내가 왜 그렇게 꼬였어? 그럼 오늘만이라도 와서 해.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왜 자꾸 필요 없는 사람을 불러들이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심드렁하게 말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대들고 싶었던 마음을 삭히고 살아서 그런지 한마디 시원하게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시모와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비싼 명품 가방 하나 사들고요. 예, 미안해. 우리가 좀 너무했지? 그래, 너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거 잘 알아. 그래, 동서, 미안해. 내가 괜히 부엌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동서한테 큰 소리 내서.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죠. 집안에 시끄러운 일 생기는 거 싫어하는 시부께서 분노의 소리를 내지르고 나서야 두 분들이 화들짝 놀라 찾아와 사과하고 있다는 걸요. 시부는 시모와 형님에게도 일하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만큼 두 사람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제대로 상도 못 차리자 시부가 열받아서 당장 둘째 데려오라고 했다더라고요. 시부에게 등 떠밀려온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니 토가 나올 것 같았지만 가방은 잘 받아뒀어요. 가방에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도 저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집안에 불씨가 자라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화내신 거라 솔직히 시부도 제가 눈에 가시인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제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면 저도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해보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기에 사무적인 관계로만 지냈어요. 지금 당장 불길은 잡았지만 불씨는 남겨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타다남은 불씨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은 우리의 위대한 형님이셨어요. 형님 아들이 수능을 망치는 바람에 재수생이 됐거든요. 그게 저랑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바로 저와 남편이 서울에 살고 있었거든요. 형님네는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었고요. 만나자고 연락 왔을 때부터 안 나가고 싶더라니 애들 데리고 나갔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왔어? 앉아. 동서, 우리 아들 저번에 수능 점수가 아주 조금 모자라서 원하는 대학 못 갔거든. 학원을 보내려니 우리 집에서는 너무 멀어서 말이야. 혹시 동서네 집에서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별로 손 많이 안 가. 다 큰 성인이고 밥만 차려주면 돼. 그 이야기 듣는데 뒷골이 띵하더라고요. 하숙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밥만 줘라라고 말하는 게 참 열받았죠. 밥만 먹어요? 집에 빨래도 내놓을 거고 이것저것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밤중에 늦게 들어오고 아무리 봐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솔직히 제가 나열한 것만 해준다고 치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조카가 싸가지가 없거든요. 누가 키웠는지 아주 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상토라이 같은 시조카라 처음부터 생각의 여지는 없었어요. 안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 방도 없어요. 평수도 얼마 안 되는 집에 사람 하나 더 늘면 누워 잘 곳도 마땅치 않은데. 방이 없어? 방 3개 아니었어? 3개면 뭐해요? 방 하나는 옷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제 말에 형님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형님 앞에 놔두고 밥만 먹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젓가락을 탁 하고 놓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없어? 형수가 부탁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반응해야 해?
게다가 조카 생각하면 방을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 안 들어? 하여튼 무식하면 감수성도 모자란가 봐. 감수성이 모자란 사람이 누군데 지금 저런 말이나 해대고 있는 건지 정말 저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방을 어떻게 만들어? 그럼 당신이 옷방에 있는 옷 다 끌어안고 잘래? 집이 작은 게 내 탓은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에게 말하더군요. 형수, 미안해요. 이 사람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그 집 제 집인데 제 맘대로 해도 돼요. 조카는 제가 책임지고 잘 돌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맡겨봐요. 애 대학이 걸린 일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저는 한마디 하려다가 잠자코 있었어요. 고마워요, 도련님. 밥 많이 먹어요? 내가 뭐 해줄 건 많이 없지만 식사라도 많이 하고 가. 구체적으로 애를 맡으면 어떠한 식으로 살해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 좋은 얼굴로 밥이나 먹는 남편을 보며 열이 받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떡할까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 얼마 전에 연락 온 친구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했죠. 아 참, 그리고 나 다음 달부터 일하러 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친구가 동네 의원의 간호사로 오라더라고. 자리 비었는데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다고 해서. 조카 오면 자기가 잘 돌봐줘. 우리 애는 내가 챙길게. 당신한테 애 둘이나 맡기는 건 좀 그렇잖아? 갑자기? 그런 걸 왜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는 거야? 당신 진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거야? 그러게. 당신도 어차피 나하고 상의 없이 결정했잖아. 조카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씩 주고 받은 셈 쳐. 그러면 되지? 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안 된다는데도 밀어붙였으니까 아예 내 말 같은 건 들을 생각도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제 말에 남편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지가 한 말을 그대로 해줬으니까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게 조카와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역시나 밥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성인이 되니 술까지 마시고 들어오기도 하고 전화통화로 밤새 시끄럽게 굴기도 했죠. 저는 철저하게 사무적으로 대했어요. 아침밥도 우리 애 먼저 일찍 일어나게 하고 우리 애한테만 쏙 해주고 말았죠. 학원 마치고 집에 오는 아들 데리러 가는 것도 이제는 제 일이 되었고요. 다행히 제가 일을 시작해서 조카와 마주칠 일은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열심히 조카 뒷바라지를 했죠. 대놓고 나한테 정도 없는 냉혈한이라며 욕하는데 욕하던지 말던지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욕을 한다는 건 자기가 지금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왜 넌 나 안 도와주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표현한 거고요. 아니 지가 원해서 저렇게 생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뭘 도와줘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나니 남편이 결국 백기를 들더군요. 도저히 못하겠으니 같이 도와달라고요. 미안한데 나도 바빠.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조카 받지 말자고 했잖아. 내 말 안 들은 건 당신이야. 당신 집이니까 조카한테 당신이 새로 집 하나 얻어주던지. 그 말을 듣고는 남편 얼굴이 잠시 동그래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시모아 형님이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예, 잘 지냈니? 조카 봐주느라 고생이 많아. 일까지 하느라 힘든데 네 몸은 네가 챙겨야지. 조카가 많이 힘들게 하지? 조카는 남편이 알아서 잘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동서. 우리 아들 동선의 집에 있으니까 힘들잖아. 여태껏 애 맡겨놓고 우리도 해준 거 없어서 동서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왔지. 나가서 같이 소고기라도 먹자, 응? 왜 이러나 싶었지만 일단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창 밥 먹고 있으니 남편까지 왔더라고요. 저 사람이 왔으니 본론을 말하겠지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주제가 흘러나왔죠. 여보, 당신 앞으로 빌라 하나 있잖아. 그거 혹시 담보대출 받아서 조카 집 전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을래? 뜬금없는 그 말에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젓가락이 뚝 멈췄어요. 그래, 동서. 우리도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야. 매달 돈도 좀 줄 거고 나중에 대학만 붙으면 나머지 잔금도 다 돌려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동선의 집에 계속 있는 건 무리잖아.
우리 애도 힘들어 보이고 동선애도 힘들지. 그래, 내가 가만 보니 그냥 놔두는 거보다는 대출 내서 우리 장손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주거라. 어차피 그 빌라 네 명이라며? 이런 일에 작은 어머니가 돼서 도움 좀 주면 좋잖아. 저번에 너 집에 못 들이겠다고 해서 우리 장손도 마음에 상처 많이 입었으니까 그거 만회한다고 생각하고 해줘, 응? 그래, 여보. 솔직히 나도 요새 조카 보랴 일하랴 너무 바쁘거든. 아무래도 조카도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보이고. 우리 아들도 이제 곧 입시 준비해야 하는데 당신도 신경 쓰이잖아, 그치? 3억이면 돼. 많이 바라지 않아. 딱 3억만 어떻게 안 될까?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식사를 멈췄어요. 남의 재산에 눈독 들이려 알랑방구 끼는 이 사람들 모습에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들의 아양과 아부를 받으며 저희는 집에 돌아왔어요. 대답이 없는 저를 향해 남편이 재촉하더라고요. 아까 내 말 생각해봤어? 담보대출 3억만 받으면 딱 될 것 같은데. 3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지금 나더러 그 빌라 앞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내 새끼도 아닌 남의 새끼 때문에? 당신 진짜 미쳤어? 그게 어떤 건데 그걸 탐내. 우리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이거든? 빌라가 제 앞으로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그치만 그 빌라가 순전히 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모아서 그런 빌라를 가질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바며 간호사 일 해가며 번 돈들이 모두 들어간 건물이었어요. 물론 샀을 때부터 크게 돈은 되지 않은 낡은 집이었지만 최근 그 빌라 앞으로 재개발이 걸려 있었거든요. 어릴 때 제대로 해준 거 없어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굳이 제 명의로 해준 것 뿐이고 현재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죠. 아니, 누가 그 집에서 부모님 내쫓자고 했어? 그냥 담보대출만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다 낡아서 사줄 사람도 없는 빌라, 대출이라도 받아서 좋은 일 하면 당신도 기분 좋잖아. 이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은 그게 재개발이 안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신 잘난 머리통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 난 안 해줄 거야. 아니, 못해.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해? 내 아들 이야기면 나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래. 왜 내가 거기까지 해야 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미쳤지. 당신 애한테 그만큼 정성을 쏟아봐. 당신 진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굴 거야? 좋아. 당신 이러는 거 나도 이제 못 참아. 무식한 여자 데리고 살아줬으면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집안에 화근만 만들고. 직장일 나간다고? 난 허락 못하니까 직장 다니려면 이혼해. 당신이 어디 나 없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내가 왜 못 살아? 나도 이제 직장 생겼고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어. 내가 여태껏 너희 집에서 그 수모 당하면서 왜 살았는데 너 때문에 산 줄 아니? 내 아들 때문에 살아준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애도 컸으니까 나도 이혼 걱정 안 해. 당신이랑 저 시댁 사람들 얼굴 보느니 이혼하는 게 나도 차라리 맘 편하지.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도 덩달아 좋다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말에 도리어 놀라더군요. 그만큼 수동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만큼 남편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분위기는 냉랭해져 갔고 남편 놈은 저의 이혼하자는 말이 열받았던지 그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요. 하자면 누가 못할 줄 알았나 보죠? 저는 서류 작성하고 내친 김에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정말로 당신이 혼자서 집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애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입시 준비하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수라고. 나한테 화나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면 내가 여기서 이해해 줄 테니까 그만해. 당신 이러는 건 당신은 물론이고 아들한테도 좋지 않아. 당신한테 화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충분히 생각했고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고민한 일이야. 제 말에 남편은 점점 급한 모양새였어요. 홧김에 꺼낸 이혼 이야기가 진짜가 될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당황하든 말든 이혼을 착착 진행해 나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연락까지 하고 나니 남편도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절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아니, 왜 갑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나하고 헤어져서 잘 살 자신 있어? 그리고 아들은? 우리 아들 없이 당신 살 수 있어? 아들? 같이 데리고 갈 거야. 저번에 당신이 이혼하자 이야기했을 때부터 아들이랑 이야기했어. 어떻게 할 건지 아들한테 결정하라고 했고. 다 컸잖아. 자기 손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 제 말에 남편이 놀라 아들을 부르더라고요. 방에서 공부하던 아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왔죠. 야, 너 말해봐. 엄마랑 무슨 이야기 했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엄마가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한테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야, 엄마랑 아빠 이혼 안 해. 아니, 설사 이혼하더라도 너한테 그런 선택권은 없어. 아빠 곁 말고 네가 있을 곳이 있어? 잘 생각해봐. 너네 엄마 이제 막 직장 들어가서 일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냐? 게다가 엄마는 집도 없잖아. 아빠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엄마 따라갈 거예요. 아들의 말에 남편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네가 엄마를 따라가?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를 키워? 너 대학이라도 제대로 들어가고 번듯한 직업 가지려면 이 아빠가 너한테 훨씬 도움될 텐데. 근데 아빠는 왜 사촌형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요. 최소한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끼리 있게 되는 거면 저한테도 물어봤었어야죠.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매번 저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하시잖아요. 적어도 엄마는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존중해 주신다고요. 아들의 말은 하나같이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 뿐이었어요.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시모처럼 좋은 대학원에 집착했거든요. 남편의 그런 집착에 아들은 더 반항했던 모양이고요. 그런 남편의 화살이 제게로 향했어요. 너, 네가 아들한테 바람 넣었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래도 애가 너 닮아서 공부 못하는데 돈도 없이 애 학원은 어떻게 보낼 건데? 너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인생 망하는 거야, 알아? 인생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는 당신이 두고 보던가. 어린애가 아닌 이상 본인이 누구 따라갈지는 선택할 권리 충분히 있어. 애도 그거 잘 알고 선택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질질 짜지 마. 얼마나 못해줬으면 애가 냉큼 엄마 따라간다 그러겠어? 결국 그날 남편은 열받아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저와 아들은 그런 남편을 피해 다니며 이혼을 진행했죠.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 와중에 시모가 연락 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는 거 정말이니? 제정신이야? 내가 그렇게 반대할 때 그만두지 왜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난리니? 너 때문에 너희 시아버지 얼마나 화가 나셨는 줄 알아? 집안 단속 제대로 못했다고 화내시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니? 제가 책임은 왜 져요?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남편 셋이 모여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혼을 할까? 이러면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워낙 학식 좋고 교양 좋은 분들이시니까. 이혼은 할만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혼 이야기도 남편이 먼저 꺼낸 거니까 왜 이혼하냐고 묻고 싶으면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 해방감이 그 응어리를 다 녹여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 집에 들어가 저는 제 짐을 모조리 쌌어요. 제 물건은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저 사람과 함께 사용한 물건은 가지고 나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짐을 싸는데 남편이 한껏 삐딱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당신 진짜 나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서울에 집 한 채나 구할 수 있겠냐고. 집도 없이 그 허름한 장인어른 빌라로 기어 들어가려고? 거기 가면 애가 얼씨구나 좋다 하겠다, 응? 돈 한 푼 없이 이혼하면서 애까지 데리고 나가다니 누가 들으면 욕해. 아들 인생 망친다고. 누가 돈 한 푼 없이 이혼한대? 나 돈 있어. 당신 모르고 있었구나? 나 이제 곧 다세대 건물 한 채 가진 건물주 되는데 거기 월세로 애 키우는 거야 쉽지. 좋은 학원, 좋은 환경 내가 다 해줄 건데? 뭐?
네가 무슨 건물 있어. 이혼할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 당신이 말하던 그 허름한 장인어른 빌라, 거기 재개발 비용이 나왔거든. 한다 만다 말도 많고 질질 끌기도 오래 끌었는데 결국은 재개발 된다더라. 그리고 근처에 있던 아버지 호프집 있지? 당신이 매번 크기만 하고 조잡하고 정신사납다던 그 호프집, 거기도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어. 거기는 도로로 바뀌는 모양이라 보상금도 많이 나오네. 그 돈 다 합쳐서 건물 한 채 샀어. 제 말에 남편이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숨겼거든요. 재개발이 확정됐고 그게 임박했다는 사실마저도요. 미리 알려주면 이혼 안 해줄 거 뻔히 아니까 말 안 했죠. 왜 그걸 숨겼어? 너 진짜 영악하다. 그거 믿고 이혼하자니까 좋다고 한 거야? 말해봐. 이제 돈 좀 생기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아무 상관 없었어? 상관 없어진 건 꽤 오래됐지. 근데 당신이 날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생색이야? 솔직히 결혼하고 해가 지날 때마다 당신 어머님이랑 똑같이 나 무시했거든? 봐, 생각 없다, 무식하면 감수성도 모자라냐, 네가 나 없이 혼자 살 수 있냐. 다 무시하는 말뿐이지. 당신이 왜 날 무시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내가 전문대졸이라서? 아니면 집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애 낳고 더 이상 예쁘지도 않아서? 어떤 이유든 당신이 날 무시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 다 없는데 돈이라도 생기니까 잡고 싶니? 그거야말로 당신 이기심 아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는 당신 무시한 적 없어.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말들 가끔씩 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억울하다고. 당신 매번 나한테 상식도 없는 여자 운운했었지? 근데 상식 없어도 이 정도로 돈 있으면 살만 나지 않겠어? 무려 건물주인데 월세만도 얼마야? 설마 당신 그거 가지고 아들한테 바람 넣었어? 엄마 건물주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 넘어왔겠어? 나는 대신 아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준다고 했을 뿐이야. 자기 꿈을 펼칠 생각에 너무 즐거워하더라. 당신이 바라는 교사 아들 너무 싫대. 그래서 내가 아들이 진짜로 바라는 걸 주기로 한 거지. 언제나 무시하던 아들이랑 마누라한테 버림받은 기분이 어때? 남편 얼굴 보는데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그 일그러진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을 만큼요. 그렇게 저는 짐을 다 싸서 아들과 나왔어요. 제가 집 나올 때 시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쌍욕을 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점잖고 교양 있으시던 분이 말이죠. 제가 건물주가 됐다는 말 한마디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더라니까요. 너희 못된 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았어? 이래서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 우리도 너 같은 년 필요 없어. 가족들 힘들 때 도움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 아들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못하는 핏줄 우리 집안에는 필요 없는 짐덩어리야. 나가봐. 너희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너네 여태껏 잘 산 거 다 우리 아들 덕분이야. 저한테 막말을 퍼붓는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퍼부으니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공부. 그 집안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 욕해가면서 자기들 잘난 거 광고하고 다니세요? 누가 보면 그거 욕해요. 매번 교양 찾는 분이 그거야말로 교양 없는 짓이란 거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필요 없는 짐덩어리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그 집 장손이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오냐오냐 감싸두는데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워요.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저희는 남남이니까 그런 말 삼가주세요. 결국 그렇게 이야기 마치고 저희는 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는 쉬엄쉬엄 공부하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아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은 거 마음 아프지 않냐고요. 저는 아들에게 그런 소리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소리 담아두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친할머니에게 부정당한 아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들이 공부를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저희 아들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공대에 들어갔어요.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도 누리고 싶었어요. 아들을 폄하한 시모와 전 남편에게요.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먼저 왔더라고요. 아들 수능은 잘 쳤어. 수능 끝난 지 좀 됐는데 좋은 소식 아닐까봐 연락을 못했네. 아들은 좀 괜찮아? 아들이 무조건 수능을 망쳤을 거라 생각하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말해줬어요. 괜찮아.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갔으니 된 일이지. 중요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애만 보낼까? 아니야, 당신도 와. 어차피 당신이 애 엄마고 서로 재혼도 안 했는데 편하게 봐. 저는 좋은 구경하겠다 싶어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전 시댁 식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어서 와라. 너 수능은 잘 쳤냐? 아들 보자마자 그렇게 묻는 남편을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벌써 그런 걸 물어봐요. 조카는 수능 잘 봤어요? 우리 아들은 아슬아슬하게 점수 미달이라 이번에도 다시 치려고 생각 중이야. 우리도 자기네 아들처럼 낮춰서 원하는 데 가라고 해야 할까봐. 너무 높은 데를 지망하다 보니까 항상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네. 삼수나 한마당에 정말로 아슬아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웃기더라고요. 조카는 여전히 당신이 봐주고 있어요? 그래, 어차피 방도 남아도는데 내가 봐줘야지. 우리 집안 장손일인데.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여전히 사서 고생하고 있는 전 남편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붙었어? 지방대는 아니지? 네,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어요. 공대요. 공대? 너 그쪽으로 관심 있었어? 무슨 공대 들어갔는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공대 들어갔어요. 원래 목표는 대전에 있는 공대인데 아무래도 거긴 중간부터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봐뒀던 곳으로 들어갔죠. 아들 말에 시댁 식구들 얼굴이 굳어가는 걸 보고 어찌나 즐겁던지요.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나니 정말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하던 곳에 못 들어가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거기도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네가 진짜 거길 들어갔어? 정말로? 못 믿는 것도 당연하죠. 저는 아들 수능 점수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어요. 그걸 보는 남편 얼굴이 활짝 피었다가 다시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머리 나쁘다고 욕한 아들 녀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분은 좋은데 그 아들이 온전히 자기 자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니까요. 형님은 아예 입도 떼지 않고 테이블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네가 진짜 우리 집안 핏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잘난 손주를. 예, 안 되겠다. 손주 다시 데려와야겠어. 우리 집안에 이렇게 머리 좋은 애가 어디 다시 나오겠니? 데려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아들이 이제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행동하겠죠. 그 집안에 다시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할 거고, 저는 아들이 전 남편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말에 시댁에서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아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 싶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시모를 보더니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저 이 집에 필요 없는 짐덩어리라면서요. 근데 제가 왜 이 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집 나오실 때 할머니가 엄마하고 저한테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욕해주셔서 저도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시모 얼굴은 새파래지고 시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여자가 당신 진짜로 이혼하는 아들 집 가서 며느리랑 손자한테 그딴 소리 했어? 아유,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멀쩡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든 며느리가 미워서 정말로 그런 마음에서 한 말 아니에요. 믿어줘요. 아이고, 내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어. 이 옆에 내가 나 몰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를 몰랐네. 장손이라고 끼고 도는 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눈 감아줬더니만 손주한테 그딴 소리나 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 어른이면 상식 있고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내 몇 번을 이야기했어. 남의 모범이 되라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안 돼? 어? 아, 왜 나한테 그래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그때는 공부 못했던 거 맞고, 손주도 내 덕에 공부 열심히 하게 됐다고 고마워하잖소. 그게 고마워하는 거야? 비꼬는 거지? 당신이 그런 말해서 오기로 공부한 거라고 비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휴, 당신만 아니었으면 저 손주가 온전히 내 손주였어.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손주였다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혹시 애들 이혼한 것도 당신이 원인인 거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에요, 여보. 결국 시부는 우리가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모든 걸 알게 됐고 내게 3억이라는 전세금을 요구한 걸 알고는 뒷골을 부여잡으며 쓰러질 뻔하셨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제 기분은 너무 좋았죠. 그렇게 정말로 이혼의 종지부를 찍게 된 저는 여전히 아들과 잘 살고 있어요. 대학을 다니는 아들은 여전히 제게 잘하는 효자로 컸고요. 그리고 저는 뒤늦게 간호사로 일하며 돈 버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집안에서 쓴소리 들으며 남편만 기다리던 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꾸미고 수다 떠는 제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은 지금의 저를 괴롭히지만 그것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때는 정말 그들의 모든 말들과 행동이 저를 지배하고 얽매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재혼은 할 생각 없고 이대로 아들 장가가는 거나 보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낼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또 일하러 가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